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저는 클레어. 저는 덱스터입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아주 흥미로운 기업들, 그 세계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보통 회사 금고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뭐 현금 따발, 아니면 번쩍이는 금괴 같은 거요? 그렇죠. 뭐니 해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들이잖아요. 필요할 때 딱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실탄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회사들은요, 금고에 좀 다른 걸 채워놓고 있어요. 다른 거요?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를 회사 자산으로요. 그 디지털 금고에 디지털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유행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맞아요. 이런 회사들을 크립토 트레저리 컴퍼니, 우리말로 하면 좀 어색하지만 암호화폐 재무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만약에 암호화폐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 회사 가치도 같이 막 춤을 추겠네요. 그렇죠? 안정적인 자산 관리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정확해요.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에 주가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요. 어떤 때는 암호화폐 자체보다 변동성이 더 클 때도 있고요. 뭐랄까 레버리지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시도라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어떻게 이런 회사들이 나타났고 또 지금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 대담한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첫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 암호화폐 금고라는 개념, 이거 누가 언제 처음으로 현실로 만든 건가요? 네, 그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바로 여기가 주인공입니다. 세계 최초로 상장 기업으로서 회사 재무 정책의 핵심에 비트코인을 딱 도입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가요? 갑자기 비트코인을요?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사들였어요? 2020년 8월하고 9월 딱 두 달에 걸쳐서요. 약 4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수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에 매입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냥 회사에 남아도는 돈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 자금이 아니면? 설마 빚을 내서 산 건가요? 네, 맞아요. 빚을 내거나 아니면 전환사채,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만들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들인 거예요. 전통적인 재무관리 관점에서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죠. 와, 이건 뭐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를 넘어서서 거의 회사의 운명을 건 베팅처럼 들리는데요. 그때 시장 반응은 어땠어요?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죠. 때마침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그냥 투기냐? 아니면 진짜 미래를 본 전략이냐? 이걸로 막 논쟁도 뜨거웠고요. 이 사건이 다른 기업들한테도 우리도 비트코인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딱 심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때 뭐 페이팔 같은 데서 암호화폐 결제 도입한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쏘아올린 공, 이게 2021년에는 제대로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암호화폐 광풍의 시대가 열렸죠. 비트코인 가격이 뭐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시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그때 분위기 기억나요. 저도 약간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하는 그런 불안감. 그 뭐죠? FOMO라고 하죠. 그게 시장을 완전 지배했잖아요. 유명한 기업들도 이 흐름에 많이 뛰어들었나요? 그럼요.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건 역시 테슬라였죠. 2021년 초에요. 무려 15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특히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때문에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죠. 이야, 제조업 기반의 그 거대 기업 테슬라까지 뛰어든 건 진짜 의외였어요. 이게 단순 투자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시대 흐름에 올라탄 걸까요? 뭐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확실한 건 이 흐름을 더 가속화시켰다는 거죠.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이끌던 결제기업 블럭, 그때는 스퀘어였죠. 거기도 회사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하기 시작했고요.
또 비트코인의 직접 채굴하는 마라톤 디지털이나 라이어 플랫폼즈 같은 회사들도 대거 상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보유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죠. 아, 채굴 기업들은 뭐 사업 자체가 비트코인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수순이었겠네요. 그럼 한국 시장은 어땠어요? 이 열풍에서 좀 비켜나 있었나요? 아니요. 한국도 엄청 뜨거웠어요. 2021년에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조달한 자금 1,200억 원. 이거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딱 선언했어요. 그야말로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표방한 거죠. 상장 직후에 주가가 무려 16배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그 외에도 몇몇 코스닥 상장사들이 소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그런 초기의 움직임들이 있었죠. 주가가 16배요? 와, 진짜 광란의 시기였네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했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투자 테마가 탄생한 그런 순간이었군요. 하지만 뭐 영원한 파티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뜨겁던 시장도 결국에는 식기 마련이니까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 혹독한 겨울, 크립토 윈터가 찾아왔죠. 네, 2022년 중반부터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글로벌 긴축 정책이다, 또 루나테라 사태, FTX 거래소 파산, 이런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하기도 했고요. 70% 이상이요? 와, 이건 뭐 롤러코스터가 정점을 찍고 그냥 수직으로 낙하한 셈이네요. 그럼 암호화폐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회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괜찮았나요? 버틸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죠. 자산 가치가 급락하니까 재무 상태가 나빠지고 주가도 폭락했어요. 특히 빚을 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곳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죠. 한국의 메타플래닛도 경영난 때문에 대주주가 바뀌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요. 테슬라를 포함해서 일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유동성 확보하려고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기도 했어요. 아, 위기가 닥치니까 결국 팔 수밖에 없었군요. 그럼 다들 그렇게 팔았나요? 아니면 좀 다른 길을 간 회사도 있었어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전략 차이가 나타나요. 모두가 막 공포에 떨면서 팔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완전 반대의 길을 갔어요. 반대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오히려 가격 하락을 추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비트코인을 더 사들인 거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계속 매수해서 총 보유량을 계속 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는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죠. 와, 위기를 기회로 삼더니 정말 대단한 배짱인데요. 기업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겨울을 잘 견뎌내고요. 2023년 이후로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이 암호화폐 금고 회사들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2024년 넘어서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같은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고 관련 기업들 주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혹한 길을 버텨낸 기업들한테 다시 봄이 오는 건가요? 혹시 이 과정에서 뭐 새로운 변화나 트렌드 같은 것도 나타났나요? 여전히 비트코인만 중심인가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주요 암호화폐, 바로 이더리움, ETH를 핵심 자산으로 삼는 기업이 등장했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여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오, 이더리움 재무 기업이라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주목을 받는 건가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331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331만 개요? 네. 이게 전 세계 이더리움 공급량의 약 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별명까지 얻었죠. 전체 공급량의 5%요. 한 회사가요. 와, 이건 비트코인이랑은 또 다른 어떤 생태계에 대한 베팅이네요. 이더리움은 뭐 스마트 계약이나 디파이 같은 활용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한국 시장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2023년에 파라텍시스 코리아라는 신생 기업이 상장했어요. 국내 최초로 기관 투자자 기반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였죠. 시작은 비트코인 50개 매입으로 크진 않았지만 점차 보유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막 폭발적인 성장과 혹독한 조정을 거쳐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자산이랑 전략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활동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각 나라의 규제 환경이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실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암호화폐처럼 이렇게 새로운 분야는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나라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네, 상당히 달라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미국은 여전히 좀 복잡해요. 연방정부랑 주정부 입장이 좀 다르고 또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같은 기관들이 각자 자기들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통일된 법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서 불확실성이 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죠. 한국은 어떤가요? 투자 열기는 뜨거웠는데 규제도 좀 빠르게 도입된 편 아닌가요? 한국은 비교적 빨리 투자자 보호나 자금 세탁 방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규제, 예를 들면 특근법 같은 걸 도입했어요.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2025년부터는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혁신은 장려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는 일종의 균형 잡기를 시도하는 모습이죠. 그렇군요. 일본하고 유럽연합은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보여줘요. 일본은 일찌감치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했고 특히 기업이 가진 암호화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회계 기준을 바꿔서 기업들한테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이유는 미카라는 포괄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27개 회원국 전체에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산업을 키우려는 것도 있겠네요. 네,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대표적이에요. 아시아의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 이걸 목표로 서로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죠. 명확한 라이센스 제도랑 함께 세금 혜택 같은 걸 제공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막 끌어들이고 있어요. 반대로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나 채굴을 아예 전면 금지하고 국가 주도의 디지털 위안화 CBDC에 집중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고요. 와, 이렇게 보니 정말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네요. 결국 이 암호화폐 금고 기업들은 각국의 규제라는 퍼즐 조각을 잘 맞춰가면서 글로벌 전략을 짜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군요. 그럼 현재 실제로 어떤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를 금고에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암호화폐 부자 기업 순위 같은 게 있을까요? 단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압도적인 1위예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요. 비트코인을 무려 64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네, 64만 개요. 와, 전 세계 비트코인 총공급량의 거의 3%에 가까운 양 아닌가요?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살짝 되네요. 그렇죠. 현재 가치로는 약 7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니까요. 그 뒤를 이어서 결제기업 블록이 약 8,000개, 채굴기업 마라톤 디지털이 약 5만 2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부자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331만 개나 가지고 있죠.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역시 미국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군요.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은 메타플레이잇이 과거에 상당량을 보유했던 걸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좀 불확실하고요. 파라텍시스 코리아가 초기 50개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단계예요. 아직 미국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거죠. 일본이나 유럽 쪽도 SBI 홀딩스나 테라모닉스 같은 기업들이 일부 보유하고는 있지만 미국처럼 상장사가 대규모로 보유하는 사례는 좀 드물어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규제 덕분에 관련 기업은 많지만 상장사보다는 비상장 펀드 형태가 더 활발하고요. 아, 지역별로도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군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암호화폐 금고 회사들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토큰화된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Real World Asset.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걸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바꿔서 기업 금고에 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RWA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니까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DeFi, 그러니까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돌아가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예치해서 충화 수익을 얻는 방식도 더 활발해질 수 있고요. 물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 기술 발전은 기본 전제가 되어야겠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규제의 명확성이 중요하겠네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특히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해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가치가 올랐을 때 이걸 바로 장부상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재무 성과가 더 잘 드러나고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미국이나 한국 같은 주요국에서 관련 법규가 정비되고 또 EU의 미카처럼 국제적인 표준이 확산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산업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일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더 많은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 규모가 커지고 안정성도 높아져서 암호화폐 금고 회사들한테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기업들도 인플레이션 해지나 자산 다변화 같은 전략적인 목적으로 암호화폐 보유를 더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거고요. 더불어서 친환경 채거 같은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발전, 규제 명확화, 기관 참여 확대. 이 세 가지 축이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장이 진화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네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 회사들이 여전히 안고 가야 할 숙제나 위험 요인들 이런 건 없을까요? 물론이죠.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위험이에요. 암호화폐 가격이라는 게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회사들의 주가 역시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중요하죠. 회계나 세금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고 하셨죠?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네요, 이거. 네. 회계 처리와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예요. 나라마다 기준도 다르고 해석도 분분해서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장부를 처리하고 세금을 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가치 상승분은 언제 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장 변동성 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핵심 과제예요. 가격이 급락할 때 시나리오별 대비책은 있는지,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같은 외부 충격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죠. 아무리 장기적인 비전이 좋아도 단기적인 위기를 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한 테마주 이상의 신뢰를 얻어야 할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왜 회사가 이런 전략을 선택했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냥 암호화폐에 오르면 주가도 오르겠지, 이런 기대감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죠. 그 외에도 채굴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 ESG, 끊임없이 변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발빠른 대응 역시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은 현금이나 금 대신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금고에 채워넣는 기업들, 크립토 트레저리 컴퍼니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변화무쌍하고 흥미로운 분야네요. 네, 2020년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그 대담한 도전에서 시작해서 2021년의 열광적인 붐, 그리고 2022년에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이제는 제도권 안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죠.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각 지역들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더리움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또 기술 발전과 규제 정비,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고요. 맞아요. 이 회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전략을 넘어서 기업의 자산 관리 방식과 가치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쩌면 미래 기업의 재무 상태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상상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술 기업이나 금융 관련 기업들이 이 암호화폐 금고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잖아요. 만약 아주 전통적인 산업의 거대 기업, 예를 들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자동차 회사나 글로벌 식품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건 단순히 그 회사의 자산 구성 변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기업 운영 방식과 금융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신호탄이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저는 클레어. 저는 덱스터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